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25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가 오늘 교통혁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GTX-A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김포 골드라인 등 신도시 교통 불편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 수송 대책으로 혼잡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불편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특별 수송 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 주제는 교통난 해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이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급행철도 사업과 주요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 방안을 이리나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북부 지역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의정부에서 교통 혁신을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제일 먼저 꺼내든 건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이었습니다.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이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사업 최초로 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이 두 달 뒤 개통하고 파주 운정과 서울역 구간도 올해 연말 개통을 앞두고 현장에선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지하 20층 깊이에 자리한 바닥에는 열차가 지나다니게 될 궤도 설치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GTX-A 노선과 함께 GTX-B와 C노선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대 입구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은 올해 중 전 구간 착공하고 수원과 양주 덕정을 연결하는 C노선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이곳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의 한복판인 삼성까지 약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획기적인 이동시간 단축에 시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와 연천 등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해 겪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쪽 북쪽으로는 굉장히 이게 열악하거든요. 이게 서울 강남을 가려도 전철로 뭐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고 이러니까. 근데 GTX 신호선 예비 타당성 통과하고 지금 확정된 이후로는 굉장히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에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차가 많이 막히는 편이거든요. 출퇴근할 때 그쪽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 문제도 해소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GTX ABC 연장안과 함께 2기 GTX 사업인 D와 E, F노선 신설안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A노선의 경우 기존의 노선을 더 연장해 평택 지제까지 잇고 B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C노선은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하고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아산까지 연장을 추진합니다. GTX D노선은 더블 Y자 형태로 추진합니다.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팔당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북권을 지나 덕소까지 이어지고 F노선은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 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단계 구간의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새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나누어 받아서 함께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비수도권에도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XTX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전,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CTX를 추진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급행철도 추진 노선 발굴에 나섭니다. 이로써 수도권 30분, 주요 지역 거점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혼잡률이 210%에 달하는 김포 골드라인. 적정 인원의 2배 이상이 열차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선 김포 골드라인 등 신도시 교통 불편에 대한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이 걱정인 저희로서는 마치 생존 게임과도 같은 출근 지옥을 감수해야만 하는 저희로서는 아직도 참 막막하고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불편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특별 수송 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김포 골드라인 열차 6편을 증편하고 출근 시간 광역버스를 120회 이상으로 확대해 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합니다. 올림픽대로의 시간제 중앙버스 전용 차로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김포뿐만 아니라 신도시 주요 권역별로도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 차로 도입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광역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 등을 확대합니다. 광역 DRT는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광역권을 이동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입니다. 근본 대책도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은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확실하게 손볼 것이라며 이를 위해 1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 원을 집중 투자해서 지자체 기관 간의 또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며 기존 대비 도로는 2년 단축하고 철도는 최대 8년까지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6번째 민생 토론회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가장 눈에 띄는 점이요. 이 정부가 철도와 도로를 땅 밑에, 그러니까 지하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길게 난 철도와 도로는 지역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철길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상권은 무너지고 도시 활기는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네가 낙후돼도 철도 때문에 정비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아직까지 저희 동네는 낙후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분명히 이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먼저 철도의 지하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 마련에 나섭니다. 지하화할 노선과 구간을 비롯해 철도가 있던 자리에 들어설 시설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구간은 선도 사업으로 지정됩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대전을 지나는 경부선 구간과 인천 경인선 구간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철도가 사실 이 옆으로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철도가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철도가 사라진 땅 위에 남은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철도가 빠지며 생기는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인 도시의 숨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와 상업시설, 주거공간이 들어설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 건데요. 정부는 역세권을 주거와 산업, 문화가 더해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역세권 상부 공간은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등 고밀도로 복합 개발합니다. 선로 주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투입됩니다.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도는 이 땅 밑으로 옮겨진다는 얘기고요. 고속도로는 땅 위에 있는 고속도로에 더해서 땅 밑으로도 뚫린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또 명절에 꽉 막힌 고속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 많으실 텐데요. 이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지하 고속도로로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땅 위와 아래로 차가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도로 용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상부 공간 활용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공원과 녹지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거나 업무 시설을 설치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수도권 고속도로인데요. 제1순환고속도로와 경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합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철도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이른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국회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철도인데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달빛철도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됩니다. 총 198.8km 길이의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 분야 민생 토론의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창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 토론회 참석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과 식사를 함께한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은 상인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며 불경기에 한파가 겹친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상인들을 위해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명절도 앞두고 있어서 좀 떡이 좀 많이 팔립니까? 지금 좀 사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좀 사야 되겠군요. 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의 대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우리 시장 상인이 세계 곳곳의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인들과 함께 시장 인근에서 부대찌개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차장 확충과 같이 전통시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노후 점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인들은 대통령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시장을 방문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정부 제1시장을 찾은 건 대선 후보 시절 이후 두 번째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기업들에게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재해 예방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사업장 내 사망자, 부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수경 대변인을 통해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중소기업, 특히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거듭 요청한 겁니다. 정부는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올해 처음 실시됩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지역, 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파견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재해 취약 지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총 1조 5천억 원의 정책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해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법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희망 적금 만기를 앞두고 후속 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잘 알고 활용하면 일반 적금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2년 전 도입된 청년 희망 적금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도래합니다. 최대 납입액으로 우대 금리까지 다 충족하면 만기 금액은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후속 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조치로 특히 청년을 위한 두 정책 적금 상품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 겁니다.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청년 도약 계좌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 본인 포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약 계좌를 개설해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최대 18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정부 기여금도 지급됩니다. 여기에 도약 계좌 만기까지 매달 최대 70만 원씩 납입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을 더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게 돼 만기 수령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수익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연계 가입은 11개 은행 모바일 앱이나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희망적금 만기 일정에 맞춰 다음 달 2일까지 1차 신청을, 5일부터 16일까지 2차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자격 여부가 확인되면 3월 중 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도약계좌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적용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5년 만기를 채워야 이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올해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데 8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어난 액수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신진 연구자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등 미래 과학자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홀로그래피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30대 신진 연구자 최기용 씨. 홀로그램은 실물처럼 입체로 보이는 3차원 영상이나 이미지를 뜻합니다. 최 씨가 연구 중인 홀로그램 카메라가 개발되면 생생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비가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과제를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눠 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할 경우에 같이 협의를 하고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수인재가 최고의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수입니다. 정부는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예산을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신진 연구자의 과제당 연구비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2배 이상 늘립니다.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런 고가의 장비도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면서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연구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되는 연구자 200여 명에게는 연구실 구축 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조기 정착을 돕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정규직 임용 전인 연구자의 국내외 연구기관 연수기회도 늘립니다. 석박사 과정생 지원도 확대됩니다. 석사과정생 600명 연구장려금 신설, 박사과정생 지원 대상 확대 등 수혜 대상이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양자, AI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급 인력 육성에도 집중합니다. 4대 과학기술원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총 500명 규모의 인재 양성도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박신임 수석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를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과 R&D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4%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고금리,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2022년 연간 성장률인 2.6%보다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민 1인당 국내외 소득을 합한 국민 총소득은 약 3만 3천 달러로 직전 연도에 비해 늘었습니다.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할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인기가 전력화되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가 공개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 항공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10에서 12km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할 이 무인기는 길이 13m, 폭 26m에 미국의 무인 공격기 리퍼보다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합니다. 100km 밖 지점의 고해상도 영상도 촬영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화되면 적 전략 표적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작전 지휘 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을 주관해 2022년 3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업체인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3개 업체와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무인기 양산 사업에는 2028년까지 9,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산된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2027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방산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또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개조하면 해경과 소방당국 등 국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올해 여름에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이천 장애인 선수촌을 찾아서 훈련의 시작을 알리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세를 낮춘 선수가 몸을 던져 공을 막습니다. 공격팀은 골대를 향해 힘껏 공을 던지고 수비팀은 공 안에 든 방울 소리를 쫓아 강하게 굴러오는 공을 향해 온몸을 던집니다. 패럴림픽 대표 경기 중 하나인 골볼입니다.
골볼 선수들은 안대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시각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을 반년 남짓 앞둔 시점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본격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 이천 장애인 선수촌에 모였습니다. 1996년 애틀란타 대회 이후 28년 만에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낸 골볼 대표팀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오랜 시간 올림픽의 문턱을 못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팀 선수들과 스태프들 모두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2024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격려가 되길 바라면서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또 열심히 애쓴 그 성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 마음껏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장 차관은 선수들이 훈련할 체력 단련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직접 골볼 경기를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체격 조건이 너무 좋아 보여, 내가 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식비와 초내 훈련 숙박비를 현실화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합니다. 또한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과학지원 전담팀을 운영해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훈련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는 7월 중 최종 선발되며 골볼, 양궁, 휠체어 펜싱 등 17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파리 패럴림픽 결전의 해가 밝은 가운데 파리를 금빛으로 물들이기 위한 선수들의 꿈은 시작됐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내일도 맑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전라, 제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최근 공기질이 계속해서 깨끗했는데요. 내일 오후 들어서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가 한때 나쁨으로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매우 추웠지만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기온은 앞으로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겠고 한낮에는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0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세종 6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은 4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6도, 제주 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